오만둥이의 책꽂이의 두 번째 책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입니다. 일부 전통에 관하여 챕터 4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왜 방을 못 준다는 거예요? 방값을 제대로 드리겠다니까요. 앙축과 돌마는 절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했던 말만 계속 반복했다. 은가왕 씨와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지금 그 집에서 방을 빌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이 너무 시끄러워요. 다른 집에서 방을 빌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요. 지금 은가왕 씨 댁에 계시잖아요. 저희가 당신에게 방을 빌려드리면 은가왕 씨가 언짢아 하실 거예요. 은가왕 씨가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방을 빌려주세요. 안 되겠어요? 그분한테 먼저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1983년 여름, 나는 잔스카르의 통대라는 마을에서 사회생태학 연구를 하는 교수들과 팀을 이루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몇몇 교수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리가 머물고 있던 집은 드센 어린아이들이 많아 늘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웃집에 부탁하여 방을 하나 더 구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앙축과 돌마의 태도에 화가 났다.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게 그들의 태도는 부당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라다크 사람들에게 있어 최우선이 되는 문제는 공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언젠가는 소남이 마을 목수에게 자기 집에서 쓸 창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소남의 이웃 사람도 그 목수에게 창틀을 주문했다. 소남과 이웃 사람은 똑같이 자신들의 집을 증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을 마친 목수는 완성된 창틀 모두를 이웃 사람 집에 갖다 주었다. 며칠 후 나는 소남과 함께 주문했던 창틀을 받으러 목수를 찾아갔는데 소남 몫의 창틀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목수가 만들었던 창틀 모두가 이웃 사람에게 배달되었기 때문이다. 소남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난처한 상황이었다. 창틀이 없이는 집 증축이 진행될 수 없었고 새로운 창틀이 만들어질 때까지 몇 주 정도가 더 허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남은 화가 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남에게 그 이웃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소남은 개의치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저보다 창틀을 더 급하게 써야 했나 봐요 하고 말할 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실수했는데 해명을 요구하지 않을 거냐고 물었지만 소남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 올려 보였다. 꼭 그럴 필요 있나요? 우리는 모두 함께 사는 거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배려는 라다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사람들은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소남의 이웃 사람의 경우에서와 같이 누군가가 사회에 불문율이 되어 있는 미덕을 깨뜨리는 때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은 지극히 큰 관용뿐이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그와 같은 배려심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개인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긴밀하게 짜여진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전통적으로 라다크에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공격적인 행동이란 지극히 드물었다. 그런 것은 너무나 예외적인 것이어서 사람들은 과연 그런 게 존재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이다. 만일 라다크 사람에게 가장 최근에 누군가와 싸운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나는 언제나 이웃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어제는 그 사람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귀를 모두 잘라버렸거든요. 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그것은 물론 황당한 농담이다. 그의 진지한 대답을 들으면 라다크 마을에는 싸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이다. 논쟁이 일어나는 것도 무척 드문 일이다. 나는 라다크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 이상으로 사람들이 대립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서구 사회와 비교한다면 그것마저도 분명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 수 있다. 라다크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꼭꼭 숨기거나 억누르고 있는 것일까? 언젠가 나는 소남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라다크 사람들은 언쟁을 하지 않나요? 서양 사람들은 항상 하는데요. 소남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마을에서는 안 해요. 맞아요, 안 해요. 글쎄요, 아주 드물어요. 어쨌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내가 다시 질문을 하자 소남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우리는 그저 함께 사는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땅의 경계선 같은 문제로 말이에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따져보겠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라다크 사회에는 사람들이 갈등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치로 이른바 자발적 중재자라는 것이 있다. 양자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의견 차이가 생기면 제3자가 거기서 조정 역할을 한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관련되어 있든 그에 맞는 중재자는 항상 그곳에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런 일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 중재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찾는 대상은 아니다. 상황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중재자이다. 누나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일 수도 있다. 나는 심지어 5살 정도 된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중재자가 나타나 언쟁을 하던 다른 아이들 사이를 조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다투던 두 아이는 기꺼이 중재하는 아이의 말을 들었다. 갈등보다는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제3자의 중재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로 인해 문제의 발생은 최초의 단계에서부터 방지된다. 갈등으로 이를 수 있는 상황에는 언제나 이 자발적 중재자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중간에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래의 당사자들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중간에 들어와 중재를 하더라도 그것을 간섭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도움은 언제나 환영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봄날에는 트럭을 타고 카르길에서 잔스카르까지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도로에 눈이 녹지 않은 상태여서 도착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고되고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내게는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다. 특히 트럭을 몰던 운전기사를 보는 일이 재미있었다. 라다크 사람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크고 건장한 체격을 한 운전기사는 그 도로가 만들어진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 영웅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도로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알아보았다. 2, 3주에 한 번꼴로 도로를 오가며 우편물과 짐꾸러미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을 부지런히 실어 날라주는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그는 쌀을 한 자루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그 유명한 잔스카르산 버터를 구하려고 했다. 그가 한 나이든 아주머니께 다가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때 갑자기 12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 두 사람 사이에 중재를 맡고 나섰다. 소년은 바로 그 도로의 제왕이라 불리는 트럭 기사에게 어느 정도 가격을 기대하는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15분 정도가 지나 운전기사와 나이든 아주머니는 그 소년을 통해 서로 직접 흥정하지 않고서도 쌀과 버터를 교환할 수 있었다. 그 거구의 사나이가 자기 체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년의 말을 순순히 따랐다는 사실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다. 챕터 7 삶의 기쁨. 어느 해 여름이 끝날 무렵 나는 당시 60살의 탱화화가 은가왕 팔조와 함께 카슈미르의 스리나가르에 갔다. 그는 그때 곤차라고 부르는 모지곳을 입고 있었고 쓰고 있는 모자며 야크 털로 만든 부츠며 모두가 전통적 차림이었다. 카슈미르 사람들의 눈에 그는 분명 라다크의 벽지에서 온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어느 곳에 가든 사람들은 그를 놀려댔고 그는 계속해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택시 운전사, 상점 점원, 거리의 행인들 모두가 어떻게든 그를 놀렸다. 저 바보 같은 모자 좀 봐. 저 웃기는 신발 좀 봐. 저런 미개한 사람들은 씻지도 않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은가왕은 그런 반응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여행을 즐기고 있었고 눈에 생기를 잃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놀린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미소를 지었고 겸손한 자세로 일관했다. 사람들이 놀리는 투로 라다크식 인사말 줄레줄레를 외치면 그는 그저 줄레줄레라고 답할 뿐이었다. 내가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물어도 그는 왜 화를 내야 하느냐는 반응이었다. 은가왕의 그런 평상심은 라다크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 억누를 수 없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 기쁨의 느낌이 그들 사이에 너무나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어 어떠한 환경이라도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없어 보인다. 라다크를 찾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전염성 강한 웃음에 인해 감염되고 말 것이다. 처음 나는 라다크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미소가 진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라다크에 온 지 2년째 되던 해 나는 어느 결혼식에 참석하여 뒷자리에 앉아 즐거워하는 하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말이 나왔다. 내가 그동안 문화적 편견이라는 눈가리개를 쓰고 라다크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행복한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다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농담을 나누고 행복한 웃음을 보이는 그 이면에는 내가 살아온 사회에서처럼 좌절과 질투와 결함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그간 의식하지도 못한 채 행복을 향한 인간의 잠재력에는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은 없다 라고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런 식으로 무의식적인 전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다. 깨달음 이후 나는 라다크 사람들의 실제 모습에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물론 라다크에 사는 사람들도 슬픔을 느끼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병이나 죽음이란 상황에 대해 슬퍼하기도 한다. 내가 본 것은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 정도의 문제였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정도라는 것이다. 1년에 한 번씩 산업화된 문명사회로 돌아갈 때마다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한 대비를 보였다. 생활의 많은 부분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색칠을 하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집착을 버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일체감을 느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라다크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넓고도 포괄적인 자아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우리처럼 두려움과 자기 보호의 경계선 뒤로 움츠러들지 않는다. 실제 그들은 우리가 자부심이라 부르는 것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들의 자기 존중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언젠가 나는 트럭을 타고 잔스카르를 떠나 먼지가 자욱이 있는 울퉁불퉁한 길 위를 달리고 있었다. 트럭 안에는 15명쯤의 라다크 사람들과 콜카타에서 온 학생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지루한 트럭 여행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침착함을 잃고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야채자루 위에 앉아있는 중년의 라다크 남자를 밀치기도 했다. 잠시 후 라다크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보다 20살 정도는 어려 보이는 학생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다. 2시간쯤 뒤 트럭은 잠시 휴식을 위해 멈춰 섰는데 학생들은 그 라다크 남자에게 물을 길어오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도 또 불을 피우라거나 차를 끓이라는 등 이것저것 계속 시키기만 했다. 라다크 남자는 완전히 하인 취급을 받았는데 아마도 그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전혀 위축되거나 굴종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아부하는 듯한 느낌도 없었고 위험을 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학생들이 요구한 것을 하는 가운데서도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다른 라다크 사람들도 화를 내거나 어이없어 하지 않았고 그 상황을 단지 재미있는 것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 중년 남자는 너무나 여유롭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어서 굳이 자신의 존재나 자존심 같은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었다. 나는 라다크 사람들 같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물론 그들의 그런 모습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그들 특유의 생활 방식이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라다크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 무엇인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고, 또 자신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연결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라다크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친밀한 일상의 접촉 관계를 통해 그리고 계절의 변화, 필요한 것들, 한정된 것들 등 환경에 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생활의 흐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별들이나 해와 달의 움직임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아주 친근한 리듬이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라다크 사람들의 그런 확고한 자아의식은 사람들 사이의 긴밀한 유대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결혼식에서 나는 파스푼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잠시 후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드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라다크 사람들은 서로서로 슬픔이나 기쁨 등의 많은 경험들을 함께 나눈다. 일상생활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행사가 있을 때에는 서로를 도와주며 일도 함께한다. 나는 라다크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유대관계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라다크의 전통사회에서는 삼촌이나 숙모, 승려나 비구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고도로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어머니가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일은 없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의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의 삶에 있어 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다크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나는 집을 떠난다는 것은 개인의 성장에 있어 그 일부가 되는 것이며 성인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대가족 제도와 작은 규모의 공동체 생활이 성숙하고 균형 있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 더욱 훌륭한 기초를 형성한다고 믿고 있다. 건강한 사회란 구성원 사이의 친밀한 연관관계와 서로 돕는 분위기를 더욱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이며 개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런 풍요로운 구조 속에서 개인은 자신이 정말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확신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라다크 사람들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사는 우리 같은 서양인들보다 정서적인 면에서 훨씬 덜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에게 있어 사랑과 우정은 격정적이거나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하는 형태가 아닌 것이다. 언젠가 한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1년 만에 돌아온 18살짜리 아들을 맞이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어머니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그동안 아들이 보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내가 그런 모습을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겨울 한철을 다른 곳에서 보낸 후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라다크 친구들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까지 준비했다. 나는 그들이 다시 돌아온 날을 너무나 반갑게 맞아줄 것이고 선물을 보고도 너무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반응은 내가 언제 떠나 있었던가 하는 듯 무심하기 그지없었다. 선물을 고마워하기는 했지만
내가 기대하던 분위기는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 우리의 특별한 우정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내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실망스러웠다. 6개월을 떠나 있든 하루를 떠나 있든 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똑같았다. 그러나 나는 상황을 조절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커다란 장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나는 라다크 친구들의 그런 편안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이해하게 되었고, 마치 내가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대해주는 그들의 모습이 좋아졌다. 라다크 사람들은 우리처럼 어떤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그들 역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집착이라는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도 정도의 차이, 대단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친구를 떠나보내거나 소중한 것을 잃을 때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불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라다크 사람에게 레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마을에 머물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는 분명 레에 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안 가더라도 좋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대답할 것이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일상의 음식보다 잔치를 더 좋아하고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을,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보여주는 기쁨의 모습과 마음의 평화는 적어도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특성들은 그들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다크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유대관계,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내면의 평화로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의 태도를 부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종교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무지함 속에 머물고 있는 한 그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 역시 종교의 가르침이었다. 만족이라는 것은 자신이 삶의 흐름에 있어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이해하면서 그것과 함께 여유롭게 흘러가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긴 여행을 떠나려는 순간 비가 쏟아진다 해도 굳이 참담한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당신이 그런 것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라다크 사람들은 그런 경우 굳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지요 라는 반응을 보이리라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